못생긴 딸을 시집 보낸 정승. 옛날에 정충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충신이 이제 겨우 창주 첨사라는 말직을 얻어 부임 인사를 하러 정승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승 집에서는 뜻밖의 범상치 않은 대접을 해주면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실이 낳은 딸이었지요. 얼굴은 곱지 못하지만 여자로서의 예의 범절은 제법이니 자네 소실로 삼을 의향이 없는가? 충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실이라면 그리 못생긴 얼굴은 아닐 것 아닌가? 그러니 딸의 얼굴이 곱지 못하라는 소리는 미인이 아니라는 말이거나 겸손의 소리겠지. 어찌되었든 노정승과 인척관계를 맺어두는 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야. 대감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제가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승은 큰 보배라도 얻은 양 즐거워하였고 정충신은 사위의 예로서 정승을 대했습니다. 정실 부인이라면 몰라도 소실이니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무방했기 때문이었지요. 정충신은 정승이 말직에 있는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정충신은 기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였지요. 이때 노정승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번거로우니 자네가 출발하는 날 홍제원 다리에서 만나기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정충신은 이제 한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길조이며 자기의 앞날이 훤히 틀 징조라고 생각하였지요. 정충신은 노정승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친근한 얼굴이었으며 아주 옛날부터 낯익은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노정승이 왜 내게 딸을 주려는 걸까? 언제 나를 보았다고? 내 이름이 대신들 간에 퍽 알려져 있는 모양이야. 서로 탐을 낼 정도로. 술에 취한 뒤라 모든 것이 기분 좋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충신의 처갓집이 된 것이었지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지요. 정충신은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한없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충신은 홍제원 다리로 달려갔지요. 수양버들이 늘어진 다리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신은 먼지를 대강 털고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얼굴을 닦고 나니 새삼 기분이 산뜻해졌습니다. 그때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계셨군요. 낯익은 하인이었고 다리 옆에는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충신은 손을 씻고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인은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보였지요. 곱게 따내린 머리였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가마꾼이며 하인들이 있는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니 키가 큰 것 같았지요. 잠시 후 충신은 다시 말에 오르고 여인도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때 여인의 얼굴이 힐끗 보였습니다. 순간 충신의 얼굴이 굳고 말았지요. 아니, 저럴 수가? 충신은 이제까지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좀 곱지 않은 편이 아니었지요. 시커먼 피부,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 손과 발도 남자 못지않게 컸습니다. 충신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저런 여자를 어찌 데리고 산담?
내가 그 늙은이에게 속았구나. 중신은 노정승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못생긴 딸을 보낼 곳이 없으니 만만한 나에게 속여 떠맡기려는 수작이었구나. 중신은 아주 분했습니다. 중신은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말채찍만 세게 휘두르게 되었지요. 중신은 그저 무턱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제풀의 맥이 풀려버리고 말았지요. 그는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지. 이게 무슨 창피한 꼴이람. 이제 와서 얼굴이 못생겼다고 어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 여인도 분명 감정을 지닌 인간일 것이야. 미안한 생각이 와락 그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러 대포를 한 잔 들이켰지요. 조금 뒤 가마꾼들이 도착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이리 들어와 목이나 축이고 갑시다. 하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난 또 서방님이 그냥 혼자 가신 줄 알았습니다. 달래 아씨가 소박을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충신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충신이 임지에 부임하자 내하에서는 달래 아씨와 단 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 충신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야 할까? 충신은 몇 번이나 내하로 들어가려다가 물러서곤 했습니다. 밤이 으슥해졌어도 안방의 촛불은 밝기만 하였지요. 술이라도 마실까? 충신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얼큰하게 취해올수록 달래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 충신은 첫날부터 술에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충신은 달래들 대하기가 겁이 났으며 보면 볼수록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달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식모였고 옷가지를 보살펴주는 친모 역할을 했습니다. 충신은 가끔 자기가 너무한다며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달래에게 미안했으나 그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충신은 차츰 그녀가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충신은 불평 없이 화평하게 내아를 다스리며 홀몸인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그녀가 불쌍하게 생각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였지요. 첨사의 직무가 차츰 몸에 익어갈 무렵 충신은 평양 감령으로부터 급한 전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무에 관해서 급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오시오. 충신은 평양으로 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충신은 자기가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시 바삐 달려가고 싶었지요. 그는 떠날 채비를 차리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하인이 조그만 보퉁이를 첨사에게 올렸지요. 마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던 충신은 말에서 내리더니 내하로 들어갔습니다. 충신은 방 안에 있는 달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지요. 평양 감령에서 급한 전령이 와서 지금 떠나는 길이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잘 다스려 주시오.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달래는 충신을 돌아보았지요. 공께서는 이번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십니까? 군무에 관한 급한 일이라 했으니 그 외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일이든지 미리 짐작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무심하게 지내시면 앞으로 나라의 큰일을 어찌 담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여인이 간섭하려 했다면 웃으며 농담으로 돌리고 말았겠지만 워낙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 범상치 않은 여자이기에 충씨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달래는 붉은 비단으로 지은 갑옷을 입혀주었지요. 입어보니 몸에 꼭 맞았습니다. 충씨는 달래가 지어준 갑옷을 휘날리며 말을 몰았습니다. 감사는 황급하게 충신을 맞아들였지요. 내 첨사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오. 중국 칙사가 평양에 온 지가 벌써 보름이 넘지 않았겠소. 노자가 떨어졌다며 은 5,000냥을 바치라고 생떼를 쓰고 누웠으니 자기는 기생들이 수청을 들겠다. 매일 흥청거리며 놀면서 팔자 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은 5,000냥은커녕 유흥비 대기도 벅차다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첨사를 부른 것이오. 당시 명나라 칙사는 조선 국왕까지도 업신 여기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번 칙사는 황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심술이 눌어붙은 얼굴에 탐욕스런 눈망울을 뒤룩거리며 있었지요. 충씨는 자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으나 한편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임을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하관이 재주는 없사오나 어떻게 해보겠으니 심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계획이라도 있나? 어쨌든 내 첨사만 믿겠소. 그러면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든지 놀라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충씨는 자기의 소실 달래의 성경 지명에 감탄하며 그녀가 고마워졌습니다. 잠시 후 예쁘고 재주 있는 기생 7, 8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술잔치가 벌어진 것이었지요. 충씨는 즐거워하며 연신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여한 없이 실컷 마시고 취해보자. 충씨는 옆에 앉은 기생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대체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천지개벽이라도 한답니까? 충씨는 단숨에 잔을 비우고는 숙연한 표정으로 영문을 지키고 있던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삼국 칙사가 평양 감령에 은 5,000냥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막대한 은이 감령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은을 바치지 못하는 날에는 감사의 목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평양 성내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길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모든 군저를 풀어 집집마다 화약을 장치하거라. 내가 이곳에서 대포 3발을 쏠 테니 일제히 불을 놓아 성 안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명을 들은 장교들은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잔치를 계속하자꾸나. 그러나 기생들은 흥이 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교들이 하나둘 돌아왔지요. 그들이 모두 돌아와 화약 장치를 완전히 해놓았다는 보고를 듣자 그는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윽고 평양성을 뒤흔드는 대포 소리가 울렸지요. 충신이 병조를 지휘하여 대포 한 방을 쏘고 영광정으로 올라가니 기생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정든 집을 버리고 평양성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직사 황리는 일이 너무나 크게 확대된 것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 5,000냥이 문제가 아니었으니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지요. 황리는 급히 첨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칙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군조를 지휘할 뿐이었지요. 다급해진 칙사는 충신의 손목을 잡으며 사정사정했습니다. 충신이 말하였지요. 천자의 조서를 받들고 오신 칙사를 소홀히 대접한 죄,
죽어도 사할 길이 없는 큰 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지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뿐이옵니다. 칙사 황리는 이제 체면을 돌볼 여지가 없었으며 어떻게든 이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겠으니 제발 마지막 포를 쏘지 마시오. 충신이 마지못해 응낙하자 황리는 그날 밤으로 행장을 수습하여 평양성을 떠났습니다. 임무를 훌륭하게 끝낸 충신은 귀임하자마자 곧 소실 달래를 찾아갔습니다.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앞으로는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소. 그 뒤 정충신은 소실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머리 깎인 구두쇠. 옛날 어느 곳에 스님이라면 원수로 생각하는 구두쇠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는 스님이라면 원수를 만난 듯 먼저 때리고 치고 매달고 보는 매우 고약한 버릇이 있었지요. 하루는 이 무서운 구두쇠 부잣집에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님 하나가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가풍도 못 들으셨나? 어찌 천연덕스럽게 시주를 달라고 찾아오는가? 아니 이대 가풍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저는 시주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대 가풍을 알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가풍을 모른다니? 얘들아 어서 나와서 가풍을 보여주거라. 이렇게 자식들을 부르니 자식들 여럿이 빗자루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님은 혼자의 몸으로 고스란히 얻어맞고 끙끙 앓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시주 오는 스님을 가족이 합심하여 때리는 것이 우리 집 가풍이며 가온이라는 것이다. 이제 실감이 나겠지.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금방 끙끙 앓던 스님이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말을 했습니다. 이 집 가풍 하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따라오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매를 맞았으니 그러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나서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가, 어서 여기 시주 자루에 쌀 한 되만 담아드려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지요. 스님은 감정도 없는지 모두 용서를 하였는지 부자를 탓하지 않고 태연하게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매를 맞은 스님이 안갚음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마는 부자는 무조건 뒤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스님과 부자는 하루 저녁을 같이 자게 되었지요.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술까지 먹어서 둘 다 곤드레 만드레 킁킁 잘도 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지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부자는 같이 자던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 스님이 어디 세수하러 갔나? 어디 갔지? 그런데 내 갓은 어디 갔지? 내 옷은 또 어디 갔고?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홀랑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양반 복장은 어디 가고 어느새 스님의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걸쳐 있고 한쪽 어깨에는 시루 자루가 있었지요. 아니 이게 뭐지? 나는 어디 가고
스님이 여기 있나? 어서 집에 가서 정신을 차려보자. 그러면서 후다닥 나오다가 밥값과 방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불량한 스님이라고 주막 주인에게 매를 맞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부자의 아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가고 스님이 또 왔구나. 아마 아버지를 잡아두고 다시 우리 집을 해하러 온 모양이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가 세운 가풍에 따라 먼저 스님을 치고 보지요. 아버지 소식을 알려면 때려야지요. 하면서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너희 아비라고 말할 틈도 없었지요.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서 식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나타나서 부자네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큼 자신도 도로 받는답니다. 저승 가마솥에 간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에 걸려 한 열을 앓은 끝에 그만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박생은 저승으로 가서 크고 높은 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궁궐도 아닌 것이 붉은 난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벼슬아치 차림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그 아래에 소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괴물들이 뛰어나오더니 박생을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서는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생이 가마솥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지요. 이렇게 마구 뒤섞여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꾀를 내어 솥전을 잡고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 소머리 괴물들이 와서 그때까지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을 집게로 집어 땅에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박생은 곧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궁궐 같은 곳에 이르러 곁 문을 들어서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옛날 임금이 쓰던 긴 모자를 쓰고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상에 줄지어 앉아 있고 그 옆으로는 병사들이 많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임금이 나란 일을 보는 것 같았지요. 장부 같은 것이 구름처럼 쌓여 있는데 도장 찍는 소리가 벼락 치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드디어 박생 차례가 됐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별다른 일은 아니오라. 관청에서 약방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돌림병에 걸려 한 열을 앓다가 저도 모르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 물어보더니 긴 모자를 쓴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저승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자들이 명부를 잘못 읽고 실수를 한 것일세. 그것 참 곤란하게 되었군. 이 일을 어찌하지?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박생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너에게 떡을 주거든 절대로 먹지 말거라. 만약 먹으면 인간 세상에 나가지 못할 것이야. 과연 조금 뒤 떡 한 상이 내려지고 박생에게 먹으라고 하였지요. 박생은 먹는 척을 하며 모두 소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긴 모자를 쓴 사람들이 또다시 의논을 하였지요. 이 사람을 이곳에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키면 어떻겠나? 사람마다 타고난 운이 있는 법인데 어찌 우리가 그 운을 바꾼단 말인가?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네. 드디어 판결문에 도장을 쾅 찍더니 박생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박생이 물러날 때 아까 떡을 먹지 말라고 귀뜸해준 사람이 또다시 다가오더니 붉은 비단보에 싼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이것을 가져가 너희 나라 임금에게 전하여라. 요새 너희 나라 임금의 소문이 좋지 못하여 내가 몹시 무안하구나. 박생은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어쩐지 우리나라의 윗대 임금 같았지요. 아까 가마솥이 있던 곳까지 나오니 소머리 괴물들이 막아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안에서 승낙을 받고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가로막는 것이야? 그러고는 붉은 비단보로 싼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머리 괴물 중 하나가 그것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상자를 돌려주고 드디어 이승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를 보내면서 말하였지요. 이 개를 따라가면 무사히 이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생은 그 개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아득한 사막을 지나니 큰 강이 나왔습니다. 개가 강에 뛰어들기에 박생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받아주는 것 같은데 마치 푹신한 방석에 눕는 것처럼 몸이 아주 편안하였지요. 이윽고 눈을 떠보니 자기가 어느새 집에 와서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친척들은 이제 막 자기 몸을 관에다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지요. 박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붉은 비단보에 산 상자를 잃어버렸어 하고 외치니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어서 찾아서 우리 임금께 전해줘야 하는데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니 사람들은 모두 박생이 미쳐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붙잡아 자리에 누이고 그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박생이 하는 말을 모두 고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금님은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싼 상자는 아마 그런 것을 경계하는 글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렸으니 알 도리가 없었지요. 박생은 그 뒤로 아무 탈 없이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신주를 빌려간 도깨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다 보니 이러다가 고스란히 죽겠다 싶었습니다. 국리 끝에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장에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머리칼 판돈 2푼을 들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모퉁이를 두니 도깨비가 턱하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되는데 쌀 한 옵이 없어 그러니 돈 2푼만 꿔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굶는 저도 딱하지만 도깨비 처지도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뜻 돈 2푼을 꿔 주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음 날부터 날마다 도깨비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밖에서 서방님, 여기 돈 2푼 갚고 가오 하면서 던져놓고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 금세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이웃 동네 욕심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자기도 도깨비를 사기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돈냥 깨나 장만하여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모퉁이에 가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깨비가 턱하고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집에 제사가 되는데 신주가 없어 그러니 신주 좀 빌려주십시오. 신주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합니다. 돈을 잔뜩 들고 나왔는데 신주를 빌려달라고 하였지요. 어찌됐든 뭐든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얼른 집에 달려가서 신주를 가져와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도깨비가 찾아왔지요. 저녁 때가 되니 밖에서 여기 신주 갖다 놓고 가오 하면서 신주를 뒷곁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신주를 가져와서 던져 넣었지요. 보니 죄다 남의 집 신주였습니다. 욕심쟁이가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신주를 빌려주면 돈으로 갚을 줄 알았지 신주를 그대로 갚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부자는 도깨비가 던져준 신주를 줍능족족 헛간에 갖다 쟁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나라에서 벼슬아치가 포졸들을 잔뜩 데리고 부자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남의 집 신주를 훔쳐간 도둑을 잡는다고 말이지요. 헛간에 남의 집 신주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알고 보니 도깨비가 남의 집 신주를 훔쳐다가 날마다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더 부자가 되려다가 더 부자는 못되고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명 스님 이야기. 신라시대 어느 날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떠오른 해는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왕은 일관을 불렀습니다. 당시의 날씨를 알아보는 사람을 일관이라고 불렀지요. 왕은 일관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필시 재앙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스님이 있으면 당장 불러들여 그 스님에게 꽃을 뿌리게 하고 불공을 올리시면 될 듯하옵니다. 일관의 말을 들은 왕은 즉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깨끗한 단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 앉았지요. 이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스님이 누각 남쪽 밭둑길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왕은 황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기 가는 스님을 모셔오너라. 신하들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달 월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월명이라 하옵니다. 그대도 10여 전부터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왕은 월명에게 일관이 일러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지요. 그대는 나와 인연이 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대는 어서 제문을 짓고 불공을 올리도록 하라. 소승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여 제를 올릴 처지가 못됩니다. 제문을 짓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소승은 다만 향가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월명은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지요. 향가는 민간에 널리 퍼졌던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를 말한답니다. 향가를 지을 수 있다는 월명의 말에 임금은 향가라도 지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럼 향가라도 좋다. 향가를 지어 꽃을 뿌리고 제를 올리도록 해라. 월명은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향가를 한 수 지었지요. 그리고 꽃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명은 꽃을 뿌리며 자기가 지은 도솔가를 읊었지요. 오늘 여기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굳은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부처님을 모셔라. 월명의 노래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는 하나의 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월명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1등품의 차 한 통과 수정으로 만든 염주 108개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얼굴이 예쁜 동자 하나가 나타나 차와 염주를 받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신하에게 그 동자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자는 안뜰의 탑 속으로 쏙 들어가 숨고 말았지요. 그리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 부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월명은 자기가 받은 차와 염주를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신 미륵 부처님께 바친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 궁궐에서는 물론 백성들도 월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은 더욱 그를 공경하여 다시 명주 100피를 주었습니다. 월명은 오래전에도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하여 제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향가를 한 수 지어 읊었지요. 이때 월명은 누이 동생이 극락에 가는 노자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종이 돈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며 그 종이 돈을 서쪽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지요. 월명의 노래에 하늘도 감동을 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두려워 나는 가오라는 말 한마디도 다 말하지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피어났으되 서로 가는 길은 모르는구나. 극락세계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란다. 월명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누이의 명복을 빌며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향가입니다. 월명은 이렇듯 향가도 잘 지었지만 피리도 아주 잘 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천왕사 대문 앞길을 거닐며 피리를 불며 지나가니 달이 그 소리에 취하여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길은 월명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나무에 올라간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차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신랑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나 맛있어서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잠은 자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자 신부가 잠에서 깨어 물었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넌 그저 먹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요. 그걸 먹기 전에는 잠이 안 올 것 같소. 뭘 드시고 싶은데요? 저녁 때 먹었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예? 김치요? 신부는 웃었습니다.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겨우 김치 맛을 못 잊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니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집에는 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 마루에 있는 찬장 속에 김치 단지가 있어요. 알았소. 신랑은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마루로 갔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옷도 입지 않고 있었지요. 신부의 말대로 마루에 있는 찬장에 김치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찬장을 열어 김치 단지를 꺼내었지요. 어느새 신랑은 입 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맛있겠다. 어서 먹어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에 손을 쑥 넣어 김치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치를 꺼내려고 하는데 단지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손에 힘을 주어 빼내려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단지를 깨야지. 신랑은 김치 단지를 높이 들어 문 지방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김치 단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쿠 사람 살려. 신랑이 문지방인 줄 알고 내리친 것이 사실은 장인의 머리였습니다. 날이 더워 장인이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인의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신랑은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나가 감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나뭇 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장인과 장모는 도둑이 된 줄 알고 여기저기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감나무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똥을 싸고 말았지요.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지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 감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 장인과 장모는 떨어진 감 맛을 보았지요. 아니 무슨 감맛이 이래? 감이 너무 골랐나 봐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장인과 장모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신랑은 진짜 감이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장인 장모는 욕심쟁이야. 나한테도 좀 나눠주지 않고. 형님을 배신한 죄. 어느 산속 마을에 한 나무꾼이 아내와 함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구나. 어느 날 나무꾼은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며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산 뒤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문득 산 저편을 바라보니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나무꾼은 노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나무꾼이로구먼. 나무꾼은 잠시 쉬면서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으므로 나무꾼은 그 뒤로 날마다 노인이 있는 산 뒤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아주 친해져 의형제를 맺기로 하고 서로에게 8번 절하는 8배례를 나누었지요. 이제 우리는 의형제가 되었으니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겠네. 노인은 하늘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가 사실은 날새. 내가 이 나무고 말이지.
그리고 자네는 이제부터 힘들여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네. 내가 미리 나무를 해놓았다가 자네에게 줄 터이니 말이야. 그 대신 나와 실컷 이야기나 나누다 가게나.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이 와보니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 밑에 나무 몇 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노인과 즐겁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걸세. 그때 자네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재난을 당하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형님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언제 무슨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며칠 뒤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을 물어볼 걸세. 그때 절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되네. 그럼 난 살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면 난 그 즉시 죽고 말 걸세. 하늘에다 두고 맹세합니다. 형님이 있는 곳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며칠 뒤 나무꾼이 나무를 팔러 큰 마을의 장터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궁금하여 사람들 틈에 끼었지요. 벽에 방이 붙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 선비에게 물어보았지요. 대체 저 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거처 기둥 하나가 삭아서 못 쓰게 되었다네. 그래서 황제께서는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직 적당한 나무를 구하지 못하셨다네. 그래서 방을 내리신 거라네. 적당한 나무를 찾아오는 자에게 금과 은을 한 자루 가득 주고 벼슬도 주겠다고 말이지. 나무꾼은 마음속에서 갑자기 욕심이 먹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의논하였지요. 어머니, 그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산속의 형님뿐입니다. 제 형님이 있는 곳을 황제께 구해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비록 그가 나무이긴 하지만 의형제를 맺은 네 형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형님이 있는 곳을 황제께 일러 바치겠다니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금과 은 그리고 벼슬의 눈이 멀어버린 나무꾼에게는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무꾼은 곧장 현감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쓸 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를 몇 명 저에게 딸려주시면 제가 금방 그 나무를 베어 돌아오겠습니다. 현감은 매우 기뻐하며 군사를 몇 명 나무꾼에게 딸려주었지요. 나무꾼은 군사들과 함께 커다란 도끼를 들고 산 뒤쪽에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나무를 베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피 아니야? 나무를 다 베어 쓰러뜨리자 그 자리에서 붉은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나무여서 피가 나오는 것이지요. 어서 메고 갑시다. 나무꾼이 말해 군사들은 나무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는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 황제의 기둥이 되었지요. 황제는 몹시 기뻐하였고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금과 은 한 자루, 그리고 그 마을 현관 벼슬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졸지의 부자가 되었고 현감이 되어 떵떵거렸지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때 황제는 새로 만든 기둥을 붉게 칠하려고 하였지요. 다른 기둥들은 다 붉은색이었으나 새로 만든 기둥은 아직 칠하지 않아 흰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붉은색으로 기둥을 칠하여도 기둥은 붉게 물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황제가 크게 노했습니다. 기둥 하나를 제대로 칠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는 기둥을 칠하려고 나서는 단청 장의조차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황제폐하, 기둥을 붉게 물들이시려면 그 나무꾼의 피를 물감에 섞어서 칠해야 하옵니다. 황제는 다음날 아침 당장 나무꾼을 불러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황제가 더 큰 벼슬을 내리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며 궁전까지 달려갔지요. 폐하, 부르셨습니까? 황제가 물었지요. 너는 이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저는 폐하의 신하이옵니다. 목숨보다 더한 것도 바칠 수 있지요. 목숨보다 더한 것은 필요 없고 당장 네 목숨이 필요하다. 황제는 무사들을 불러 당장 나무꾼의 목을 베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 울며 말하였지요. 신은 황제께 좋은 기둥감을 구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째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꿈에 노인이 나타나 네 피를 물감과 함께 기둥에다 칠하라고 했노라. 나무꾼은 그제야 슬피 울며 후회하였지요. 형님을 배신한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도리가 만든 지름길.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지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밥을 얻으러 다녔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고개 넘어 양반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겠어요. 그건 안 된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널 머슴으로 보낼 순 없어. 어머니는 펄쩍 뛰었지요. 어머니,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농사지을 땅을 주겠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도리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어머니, 제 걱정은 마셔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리는 3년을 기한으로 양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머슴살이 첫날 저녁이 되었지요. 돌아, 왜 밥은 먹지 않고 있니?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도리는 할아버지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기특하기도 하지. 얼른 다녀오너라.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도리는 옷에 밥을 싸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이 식으면 안 되는데. 도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름길로 뛰어갔지요. 아직 식지 않았구나. 집에 도착한 도리는 어머니께 상을 차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잡수세요. 어머니는 맛있는 밥을 먹었지요. 돌아,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얘야,
이 밤에 어떻게 왔니? 어머니가 보고 싶어 왔지요. 제 걱정은 마셔요. 도리는 아궁이에 나무를 잔뜩 집혀놓고 양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양반집에 도착했을 때 큰 소동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놈이 밥만 먹고 도망을 갔단 말이냐?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이야? 양반은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요. 도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크게 혼이 날 텐데 돌아갈까? 도리는 머뭇거리며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순간 먹지 못해 마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자기 때문에 혼이 나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오지 못할까? 양반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곤란하겠구나. 도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이놈, 도대체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느냐? 도리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매를 맞은 도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도 저리고 배도 고파 어지럽기까지 하였지요. 집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참아야 해.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리는 3년 동안 밤마다 고갯길을 넘어 다녔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 밥을 날라다 드렸습니다. 도리의 정성으로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어느 날 도리가 다니는 고갯길을 한번 가봐야겠어. 어머니는 아들이 넘어 다니는 고갯길이 궁금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어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고갯마루로 올라가 보았지요. 무성한 덤불숲에 도리의 집신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도리가 이렇게 험한 길을 왔단 말이구나.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어머니가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어떤 총각이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양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도리였습니다. 도리야. 어머니. 도리는 서둘러 올라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도리는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를 보고 무척 기뻤지요.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도리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리의 효성으로 지름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군요. 마음이 뿌듯해진 사람들은 도리의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개를 효양고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